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무부동산학의 2의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재무상태표와 관련해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채 대 자본서부터 나가보면 됩니다. 자, 화면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자금을 빌린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채권자에게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뭐 그렇지 않고 나중에 뭐 주주들한테 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너네들한테 채권자들한테 줄게라고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썩 빌려주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자금을 빌린다, 부채를 진다라고 하면 채권자에게 회사의 현금 흐름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주들은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남은 부분인 잔여 가치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잔여 가치가 회사의 자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 항등식에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재무상태표 항등식을 표현을 하는지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제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남은 잔여 가치에 대해서만 주주들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나중에 청산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때 이제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자산을 뭐 매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먼저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준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채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자산에 대해서 자산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금이 필요하죠. 근데 자금을 부채를 통해서 조달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자산을 더 많이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창출해내는 어떤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수익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은 손실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익과 손실 모두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부채 사용은 지렛대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렛대 영어로 하면 이제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사의 자본 구조에서 부채의 사용을 재무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산에 비해서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부채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재무 레버리지 정도도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주주에게 돌아갈 잠재적 보상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거꾸로 오히려 잠재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재무적인 곤경 그리고 사업 실패의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재무 레버리지를 측정하는 비율, 재무 레버리지 측정하는 비율을 갖다가 이제 뭐 보통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비율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장기 부채 상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비율은 총 부채 비율하고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채 비율은 영어로 이제 total debt ratio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 다른 말로는 차입금 의존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기에 채권자에게 돌아갈 모든 부채를 고려해서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누어 구하는 게 총 부채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에다 투자를 하는데 이제 부채를 통해서 부채를 빚을 얻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눈 크기 이게 이제 총 부채 비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재무상태표 항등식에 따르면 부채는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었죠. 그럼 부채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항등식의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우변에 있는 부채를 죄송합니다. 자본을 좌변으로 돌리면 그때 이제 우변에 부채만 남죠. 그래서 부채는 자산에서 자본을 빼준 크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총부채 비율을 조금만 더 전개시키면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게 총부채 비율인데 결국 총부채는 총자산에서 총자본을 빼준 크기이니까 총부채 비율은 총자산 빼기 총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크기이다.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항, 분자의 첫 번째 항 총자산은 분모하고 똑같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 빼기 총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전개해가지고 수식을 전개해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는 총 부채 비율이에요. 그래서 총자, 토탈 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총 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눠준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조금 비슷한 그런 의미의 어떤 비율이 레버리지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두 번째 레버리지 비율인데요. 자, 부채 비율은 영어로 표현하면 데트 에퀴티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데트 그리고 이제 가운데 바가 붙어 있고요. 에퀴티 레이쇼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 두 가지의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나오는 게 분자로 가고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무슨 비율을 무슨 모와 모의 비율을 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분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분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A분의 B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A분의 B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어로 할 때는 그걸 B 오버 A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다른 걸로 한번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5분의 3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5분의 3 해서 분모를 먼저 읽어주는데 영어로 하면 3 over 5 해가지고 분자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오버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레이쇼라고 하면은 앞에 만약에 두 개가 나오고 두 가지 용어가 나오고 레이쇼라고 하면은 그때는 처음에 나온 게 분자로 간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분자를 먼저 읽어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데트 에퀴티 레이쇼고 데트는 총부채, 그다음에 에퀴티는 총자본이거든요. 자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정말 주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에퀴티가 정말 자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누어 준 게 부채 비율 영어로 데트 에퀴티 레이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총 부채 비율은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눠 준 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걸 갖다가 뭐 외울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총 자산은 총 부채 더하기 총 자본이죠.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을 합쳐놓은 크기가 되니까 이게 총의 의미다. 그래서 총 부채 비율 해가지고 총자가 앞에 붙어있는 부채 비율이다라고 하면 그래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자산으로 나눠준 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부채 비율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 총이 아니니까 그냥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눠준 거. 왜냐하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합치지 않았을 때, 즉 뭐 부채 말고는 자본밖에 없죠. 그래서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눠준 비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이전 학기들에 있어서 이 비율 문제를 조금 그 풀이형 문제로 냈었거든요. 중간 시험에서 냈었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꼭 헷갈려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 사실 수식으로 숫자로 나와 있는 거 나누기밖에 안 되니까 나누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저기 뭐 계산기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 산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비율을 구하느냐 이걸 이제 기억을 못 해가지고 헷갈리죠.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총 부채 비율은 부채를 뭔가로 나눠줘야 되는데 총의 의미를 가진 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니까 부채와 자본을 합친 총의 의미를 가진 게 자산이다. 그래서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눠준 게 총부채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앞에 총자가 안 붙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자산은 아니구나. 그럼 부채 말고 남는 거 뭐가 있을까? 뭐 당연히 이제 자본밖에 없죠. 그래서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눠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나 총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그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얼마만큼 낮은 게 좋을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일치하는 견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낮을수록 정말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 비율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식회사 해안지 예제 1에 나왔던 그 해안지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1,000만 원, 비유동자산 5천만 원, 유동부채 700만 원, 비유동부채 2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총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그리고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가 문제입니다. 예제 1에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문제에는 자본의 크기가 안 나와 있는데요. 자본의 크기 우리가 구했었지요. 그래서 그냥 자본의 크기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해안지의 총 부채 비율은 총부채 비율이니까 총부채를 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총자산으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총부채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합쳐가지고 유동부채 700만 원, 비유동부채 2천만 원 합쳐가지고 총부채는 2,700만 원이고요. 총자산은 유동자산 1,000만 원, 그다음 비유동자산 5천만 원 합친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부채 2,700만 원을 총자산 6천만 원으로 나눠주면은 0.45라고 하는 0.45배라고 하는 이제 총부채 비율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그 퍼센트로 표현하면 45%이겠죠. 부채 비율은 총 부채를 총 자본으로 나눠서 구하는데 총 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합친 거 2,700만 원, 총 자본은 3,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부채 2,700만 원을 총 자본 3,300만 원으로 나눠주면 0.8182배라고 하는 부채 비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 비율 0.8182배는 그냥 81.82%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시장 가치 대 장부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의 진정한 가치는 시장 가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장 가치는 그 자산을 실제로 매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의 크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시장 가치가, 그러니까 적정한 시장 가치가 얼마일까? 뭐 이걸 따져보는 게 뭐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사고 팔릴 때 뭐 부동산 자산 같으면은 뭐 그렇게 이제 사고 팔리는 횟수가 많지 않죠. 어떤 특정한 한 그 부동산 자산 가지고 보면은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정말로 그 부동산 자산의 가치일까라고 하는 거, 시장 가치일까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시장 가격과 항상 같으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그냥 그래도 그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 가깝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가격, 거래 가격이 요 시장 가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작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표현을 해요.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울 듯 싶은데 실제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구입할 당시의 가격, 그걸로 다 그대로 표시를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항목의 가치, 자산 항목이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을 텐데 그 자산 항목의 가치는 주로 장부 가치, 처음에 장부에 기재한 그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가치가 실질 가치, 실제 시장 가치와 똑같지는 않더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구입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팔아가지고 현금화하기 때문에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된 그 자산의 가치하고 시장 가치, 시장에서 지금 현재 팔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더불어 비유동자산을 생각해 보면 비유동자산은 실제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유동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인데요. 철도회사가 예를 들어 50년 전에 엄청난 부지를 구입해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부지의 현재에 있어서의 가치는 부지를 구입할 때 지불한 금액,
역사적 원가 장부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 부지니까 땅이 될 텐데, 토지가 될 텐데, 토지의 가격,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시지가라고 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매년 산정하는 토지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산정해가지고 공시를 하고요. 그러면 그만큼에 따라가지고 이제 정말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뭐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자, 50년이다라고 하면 그 공시지가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몇 배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가격은 50년 전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높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으면은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 또는 역사적 원가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치를 갖다 이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산 재평가 법을 통해 가지고 자산 재평가법을 만들어서 자산 재평가, 자산의 가치를 시장 가치로 그러니까 장부 가격이 아니라 장부 가치가 아니라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시장 가치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재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재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득이 생기겠죠. 당연히 뭐 토지 같은 경우에 이득이 생기고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세금을 매긴다든지 자산 재평가세라는 세금을 매긴다든지 뭐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2008년 이후에 이제 그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 기준으로다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이 자산 재평가를 갖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득이 나오면 이제 자본 항목의 재평가 잉여금,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오른쪽 대변에 자본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항목인 재평가 잉여금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재평가 손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차대조표에 계상을 해라, 재무제표에 계상을 해라.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 가치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시장 가치로다가 재평가해 가지고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경영자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시장 가치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장부 가치나 역사적 원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장 가치에 대한 정보는 재무상태표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훌륭한 경영진이라든지 브랜드명이라든지 브랜드 네임, 숙련 노동자들과 같은 그 가치 있는 자산들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그 기업들 같으면은 그 브랜드 네임의 가치가 거의 뭐 500억 달러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차대표, 죄송합니다. 재무상태표에 계상이 되어 있질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본과 재무상태표 오른쪽 대변에 자본 항목이 있는데 그 자본의 실제 시장 가치도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왼쪽에 있는 자산이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우변의 부채는 시장 가치겠죠. 그냥 그 금액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화폐 가치로 표현이 될 테니까 그걸 빼준 나머지가 자본이었잖아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나머지가 자본이니까 자산의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본과 자본의 시장 가치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과 실제 자본의 시장 가치도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무관리자 입장에서는 자본의 그 크기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그러니까 자본의 장부 가치보다 실제 시장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산의 가치 또는 뭐 회사의 가치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시장 가치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재무관리자의 목표가 아까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주식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예제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4는 시장 가치 대 장부 가치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자, 아까 효민원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었고요. 자, 장부 가치가 7천만 원이 비유동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시장 가치가 1억 원, 만 원, 1억 원으로 판명되었다. 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아까 뭐 요 밑에 있는 표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밑에 있는 표에서 보시면은 자, 비유동 자산이 장부 가치로 따지면 7천만 원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1억 원으로 나와 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막 1억 원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장부상 순운전 자본은 4천만 원이지만 이것도 이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합쳐서 이제 유동계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유동계정이 모두 다 1천만 원이 정말 처분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실제 순운전 자본의 시장 가치가 6천만 원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여줘야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가 동일한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럴 때 효민원의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는 얼마이고 시장 가치는 얼마인지 이걸 갖다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해요. 그래서 순운전 자본 같으면은 장부 가치가 4천만 원이었는데요. 즉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 요거 위에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동 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거 한꺼번에 이제 순운전 자본으로다가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7천만 원, 장부 가치가 장부에 올라와 있는 게 7천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치면은 이제 정말 자산의 크기, 뭐 엄밀하게 이 속에 이제 정말 유동부채를 빼준 거죠. 유동부채만큼 자산이 더 많아져야 되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냥 유동부채를 오른쪽에 두지 않고 왼쪽으로 두면 마이너스의 크기로 정말 전환이 될 테고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왼쪽 좌변 정말 왼쪽 재무상태표 왼쪽에 있는 합계를 보면은 순운전자본 4천만 원에다 비유동자산 7천만 원 합친 1억 1천만 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순운전 자본은 6천만 원이 되었고 비유동자산은 1억 원이 되었다. 그러면 시장 가치로 따져봤을 때 정말 재무상태표 왼쪽에 있는 자산의 가치는 얼마이다? 1억 6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엄밀하게 재무상태표 왼쪽에 있긴 하지만은 순운전자본이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유동부채 빼준 것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는 재무상태표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항목인데 총부채와 총자본의 합계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도 유동부채가 빠져 있는 거죠. 아까 왼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는 유동부채 빠져 있고 비유동부채가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자본은 얼마인지 자본의 장부 가치는 얼마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항등식에 따라 가지고 재무상태표의 왼쪽에 있는 것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 즉 차변과 대변은 크기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차변이 1억 1천만 원이었고요. 우변도 당연히 1억 1천만 원이 되죠. 근데 비유동부채가 5천만 원이니까 자본의 크기는 얼마이다? 6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는 6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찾아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치로 보면은 순운전 자본, 즉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빼준 게 6천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이 1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은 자산의 시장 가치 얼마냐? 1억 6천만 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여기는 또 유동부채가 그러니까 유동부채 빼준 게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우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을 가지고 대변의 시장 가치를 갖다 살펴보면요. 비유동부채는 똑같아요. 5천만 원. 그리고 자본의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이거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재무상태표 항등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요. 왼쪽에서 1억 6천만 원이었으니까 오른쪽도 합계가 1억 6천만 원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합계 1억 6천만 원에서 비유동부채 5천만 원 빼준 거, 그게 자본의 시장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의 시장 가치는 1억 1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 가치 대 장부 가치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 봤는데요. 중요한 거 생각하실 때 물론 장부 가치도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만들어가지고 투자자들한테도 제공하고 재무 상태를 갖다가 평가하고 해야 되니까 장부 가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저희만 그 주식회사의 목표 또는 주식회사의 재무관리의 목표인 주당 시장 가치의 극대화에서 시장 가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가 주어지면,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지면은 시장 가치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자본의 장부 가치는 6천만 원인데 시장 가치는 그것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더 큰 1억 1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회사 동의라고 하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2015년과 2016년 꽤 오래되긴 했는데요. 2015년과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처음에 말씀드릴 때 특정 시점에 있어서의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정한 시점이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계연도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재무상태표 기준 일자가, 기준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은 그 해의 맨 마지막 날, 즉 12월 31일이 됩니다. 자, 단위는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 같으면은 재무상태표 왼쪽에 자산을 기록해야죠. 기재해야죠. 그래서 유동자산이 있고요. 유동자산은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현금이 1,040, 100만 원, 100만 원 빼고 말씀드릴게요. 매출채권은 4,550, 재고자산 5,530, 그러니까 유동자산 총계는 11,120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동자산도 사실은 여기 항목별로 쭉 나열을 해놔야 되는데요. 귀찮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16,440이라고 하는 게 2015년의 비유동자산이다. 그럼 2015년 자산 총계는 얼마냐? 27,560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16년 같으면 조금씩 늘기도 하고 변화가 있죠. 그래서 현금 1,060, 그리고 매출채권 6,880, 재고자산 5,550 해서 유동자산 총계가 14,030이고요. 비유동자산은 17,090이다. 그래서 합치면은 31,120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2016년에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총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2015년, 16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부채와 자본의 크기, 즉 재무상태표의 오른쪽도 이제 대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해가지고 조금 그 구분을 해봤는데요. 비유동부채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또 2015년 같으면은 매입채무가 2,320, 미지급금 1,960 해가지고 합치면 이제 4,280이고요. 비유동부채는 4,080입니다. 부채의 총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합치면 되겠죠. 근데 여기 표시는 안 해놨어요. 기재는 안 해놨어요. 보통 자본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는 유동부채 총계 4,280, 비유동부채 4,080 합쳐가지고 8,360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자본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6,000, 이익잉여금 13,200 합쳐서 19,200이 자본총계이다. 그래서 유동부채 총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다 합치면 부채와 자본총계가 27,560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거 보시면은 자산의 총계 27,560, 부채와 자본총계 27,560으로
차변과 대변, 재무상태표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하더라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매입 채무가 2,660, 미지급금 1,230 합쳐가지고 유동부채 총계는 3,890입니다. 이게 연도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비유동부채는 4,540. 합치면 이제 부채 총계가 될 테고요. 8,430이 되겠죠. 그래서 2015년보다 부채가 조금 늘어났구나. 2015년은 8,360인데 2016년은 8,430이니까 이제 70만큼 늘어났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2016년에 6,400, 이익잉여금 16,290 합쳐서 자본총계가 2016년에는 22,690이다.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 총계 2016년에는 다 합치면 31,12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회사 동의의 재무상태표 두 해, 2015년과 2016년 12월 31일, 정확히 얘기하면 2015년 12월 31일 현재,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나중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까지 설명드리고, 법인세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율, 경영분석 비율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때 이 재무상태표도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예를 든 거는 재무상태표만 가지고 예제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비율 해가지고 설명할 때는 그때는 그 예제에서 2015년, 16년 재무상태표까지 같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상태표 두 해에 걸친 재무상태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